네,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어서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서포트 벡터 머신은 블라디미르가 이제 제안을 했던 방법인데요. 이거는 분류 오차를 줄이면서 동시에 여백을 좀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결정 경계를 찾는 이진 분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분류의 오차는 줄여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분류기의 목적이 분류를 잘 해내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분류의 오차는 줄이면서 동시에 여백을 최대로 하는 그런 결정 경계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디시전 바운더리, 즉 분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계를 찾는 게 분류에서는 분류기의 역할인데, 이진 분류기니까 이제 결정 경계 하나만 잘 찾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여백을 최대로 하는 결정 경계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서포트 벡터 머신은 회귀와 분류 그리고 이상치 탐지 등에 사용되는 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백이란 개념과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여백은 결정 경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습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마진, 바로 여백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포트 벡터는 뭐냐? 서포트 벡터는 결정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습 데이터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예제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2차원 형태의 이런 좌표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좌표에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학습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검은색으로 분류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들과 하얀색으로 분류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 이 두 개의 학습 데이터들을 잘 분류할 수 있을 만한 바로 그러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아야겠죠. 근데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제 찾는 과정으로 여기에 이제 하이퍼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결정 경계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류를 잘 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H1이라는 분류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나요? H1. 이 분류를 잘 못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를 중간을 가로지를 정도로 이 분류에 대한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H2는요. H2는 검은색과 흰색을 정확하게 어떤 나누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학습 데이터들을 잘 나누는 분류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분류 오차는 없어도 여백을 최대로 하는 결정 경계는 아닌 게 되는 거죠. H2는 여백을 최대로 하는 결정 경계는 아닙니다. 물론 검은색과 흰색을 나누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여백을 최대로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H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이 검은색과 흰색을 잘 분류하는 결정 경계이면서도 그 서포트 벡터와의 거리상 이 여백이 가장 최대치가 되는 그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요, 바로 이 여백 마진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 결정 경계를 찾는 것이 바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H3가 H2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만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초평면이라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평면. 이 하이퍼플랜, 이 초평면은요, 4차원 이상의 공간에서 선형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 경계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입력 데이터 x가 주어진다고 치면요, x는 뭐 여러 개가 있겠죠. x1, x2, xd, d만큼의 x가 주어지면요, 그 x에 대해서 우리가 hx를 찾아내는 게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hx는 뭘까요? hx가 바로 하이퍼플레인 초평면입니다. 자, 초평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x1, x2, x3, xd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이어스를 더한 값에 각각의 웨이트,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선형 모델이죠. 그래서 선형 모델에서 우리가 각각의 웨이트의 값을 가지는 그 하나의 이 평면,
분류할 수 있는 이 초평면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이 SVM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은 W에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가 0를 향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는 여기 이제 예제에서 X는 실제적인 입력 값이잖아요. 그래서 입력값 X에 대해서 벡터 그 X를 가지고 있는데 그 X의 위치를 어떻게 찾아낼까? 이 X의 위치는 이 XP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XP는 뭘까요? 자, 여기 보면 빨간 선이 H예요. H니까 이제 하이퍼플레인 H가 있는데 물론 이 H에는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양의 쪽, 음의 쪽, H가 0보다 큰 쪽, 작은 쪽 이렇게 해서 여기 H 0이 부분 딱 이 경계가 있는데 이 평면, 초평면에서 X의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X는 바로 이 초평면에 H에 투영한 결과인 X를 초평면에 투영한 결과인 게 바로 XP예요. XP. 그리고 여기서부터 X까지의 그 거리 R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평면부터 실제 입력 X, 벡터 X까지의 거리를 R로 우리가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계산을 수행을 해봐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X는 실제 우리가 계산을 XP 플러스 R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이거 더블 버티컬 바인데 더블 버티컬 바 W분의 W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하이퍼플랜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노멀 벡터로 법선 벡터. 그래서 이거를 통하면은 X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각 트랜스포즈를 다 시켜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랜스포즈 시키고 트랜스포즈 다 지금 그래서 W 트랜스포즈를 다 각각 더해줬죠.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WT의 W가 W 제곱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어스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바이어스 값 더 같이 더해주고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은 결국에 남는 건 HX는 R 더블 버티컬 바 W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R을 실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R은 더블 버티컬 바 W의 분의 HX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R 값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R0 같은 경우는 더블 버티컬 바 W분의 H0니까 더블 버티컬 바 W분의 B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B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B는 이제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SVM을 이제 학습하는 입장에서는요. 학습 데이터 X가 있다고 치면요. 자, X에 대해서 이 X 학습 데이터는 여기에 X1, X2 이렇게 값이 있고 그다음 T1, T2, Tn까지 각각의 학습 페어 형태로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T는 여기가 이제 우리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잖아요. 이진 분류잖아요. 그래서 ti 자체는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두 개의 구분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과연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이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학습 데이터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이 구분으로 치자면 여기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 구분점에 대해서 이 분류를 위한 이제 초평면의 만족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자, 조건에 대해서는 TIH, XI가 1보다 이상이어야 됩니다. 물론 I는 1부터 N까지 이제 뭐 개수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조건 두 번째는 서포트 벡터와의 거리, 즉 여백을 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백을 최대로 한다. 자, 이런 어떤 조건이 바로 들어가는데 서포트 벡터 X 근데 X 프레임에서 이 HX 프라임이 1인 형태 근데 HX가 0보다 큰 공간에선 TI가 1이고 HX가 0보다 작은 공간에선 TI가 마이너스 1이겠습니다.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은 그 하이퍼플레인을 양으로 둘 때는 TI가 1 음으로 둘 때는 TI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규칙이 있고요. 조건 두 번째는 그 R 우리가 R 구하는 거리 계산이 있었잖아요. 그 R에 대해서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는 HX가 1인 형태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이 하이퍼 플레인을 찾아야 되는데 JW를 최소로 하는 이런 우리가 목적 함수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게 여러분들 이제 그 R을 최대로 한다는 소리는 무엇이 될까요? 서포트 벡터까지의 거리 R이 최대가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요. 그렇죠? 그래서 R이 최대한 되게 만들려면은 당연히 최대한 R을 키우려면 이 W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이 더블 버티컬 W를 최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리 R을 키우기 위해선 더블 버티컬 바 W를 최소로 줄여야 지금 현재 이 식이 만족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으로 하는 조건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JW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식을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이제 2분의 1 이거는 이제 미분할 때 간결하게 표현되도록 이제 추가를 한 거고, 결국엔 이 제약 조건이 만족하는 최적화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우리 더블 버티컬 바 W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계속 수행이 되는 그런 최적화 문제인데, 자, 그렇게 되면 HX는 사실은 이제 어떤 제약 조건의 최적화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적용해서 HX 바로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는 0. 자,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HX 바로 이 초평면의 만족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HX를 찾아야겠죠. 자, 선형으로 이루어졌던 그 선형 SVM과 달리 이런 비선형 SVM이 존재합니다. 선형 SVM은 리니어 SVM으로 선형인 초평면으로 공간을 분할하는데,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이런 고차원 사상으로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사상하면 선형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선형 분리를 할 수 없는 일 바로 보시면 이렇게 비선형 함수로 존재해서 이 빨간색 별과 파란색 동그라미를 분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류를 하지 못하는 부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선형함수로 분리를 하고 싶으면 선형함수 분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로 고차원의 매핑을 통해서 고차원으로 사상시켜 버리면 이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차원 사상으로 변환을 해보니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하이퍼플레인을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별로 된 빨간색 별과 파란색 원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선형적으로 초평면으로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점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의 고차원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고차원 사상에 이 XOR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검은색 네모와 동그라미, 흰 동그라미에 대해서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분류 지점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류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상해가지고, 자, 이런 식의 하이퍼플레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지금은 2차원인데도 풀지 못하는 이런 문제, 2차원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XOR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퍼플레인을 2차원을 3차원으로 또 매핑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하이퍼플레인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근데 이런 고차원이 이 XOR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이 하이퍼플레인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좋은 어떤 방법인 건 맞는데, 이 고차원 변환에 대한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이 고차원 변환을 할 경우에 차원의 저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원이 계속 늘어날수록 어떤 계산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성능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죠. 차원이 늘어날수록.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여백을 최대화해서 이제 일반화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여백 최대화가 이 고차원으로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일반화의 어떤 능력 저하에 중요한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산 비용의 증가입니다. 당연히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따르는 계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커널 트릭이라는 사용으로 커널 트릭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커널 트릭은요. 입력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의 사상에서 비선형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고차원 변환 없이 계산할 수 있는 이제 커널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그림 하나를 이해하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입력 데이터 자체를 고차원으로 사상을 시켜서 이런 비선형 특징을 찾아내는데요. 지금 이런 데이터 분포에서는 여러분 동그라미와 네모로 이렇게 잘 분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분류를 할 수 있는 이 선형 함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형 함수를 어디로 해도 이거를 잘 분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 함수를 통해서 자 이런 식의 이 데이터 특성을 이런 식의 고차원으로 분류를 시키면 여기에 하이퍼플레인을 두면은 이런 디시전 바운드리 이 하이퍼플레인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잘 분류를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커널 트릭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차원 변환 없이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커널 함수들을 제공하는 게 있는데 뭐 폴리노미얼이나 가우시안 RBF, 라플래시안,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커널 함수들 대표적인 커널 함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선형 SVM을 할 경우에는 자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 자체를 여러분 선형으로 나눌 수 있나요? 선형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딱 잘라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경계면이. 그래서 이런 경계면이 잘 이렇게 하이퍼플레인으로 나눠줄 수 없는 부분 이럴 때 만약에 비선형의 SVM으로 커널 함수를 쓰면은 자 이렇게 이런 경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비선형의 모양으로 이 바운더리가 결정 경계가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경계에 따라서 뭐죠? 여기 이 부분의 마진이 결정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실제적인 예제로 한번 돌리면요. 그냥 리니어 커널을 쓸 경우에는요. 여기 보면 리니어 커널이니까 여기 분리를 잘 못하고 있죠. 네, 분리를 잘 못하는데 리니어 커널 대신에 이렇게 뭐 RBF 커널을 쓰면요. 이런 식으로 좀 선형으로 분리 못하는 것들도 분리하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선형 SVM 그리고 기본적인 선형 SVM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